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급망 및 프로세스 통합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별도 자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핵심적인 것들을 좀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이미 앞에 공급자 구매 관계 프로세스에서 이미 상당수가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에 대한 이러한 통합 모델에 관련된 것들, 공급사슬이 어떻게 통합되냐, 이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통합하고 할 때 주요한 장애 요인들, 그 다음에 공급사슬 리스크하고 이제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부하고 외부적 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그래서 공급사슬에서 내부 통합, 외부 통합, 기능적 독립 단계에서 내부 통합, 그 다음에 외부 통합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업무 프로세스의 이러한 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통합의 특성을 이제 우선 이 장에서 이제 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사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공 단계를 거쳐서 고객한테 제공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제공한다? 가치, 고객 가치, 이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공급망을 운영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공급망의 기본적 특성은 가치 체인입니다.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의 특성상 어떻게 되냐? 이 최종 소비자인 이 고객한테 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공급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파트너하고의 이제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공급망이 운영되니까 A라는 기업이 있다면 A라는 기업의 후방과 전방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급 사슬이 연결되기 때문에 후방서부터 고객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협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협력. 즉 우리가 배우는 SCM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가치 사슬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밸류 체인이에요. 그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파트너로 기업이 전체 프로세스가 확장되고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 이러한 프로세스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결합되고 뭐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그 업무의 특성,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조정, 코디네이팅하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게 되고 그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정보하고 자원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독립 단계의 이러한 밸류 체인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뭐가 있냐? 이건 바로 이제 교육 훈련이죠.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궁극적 전략적. 그래서 우리 파트너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파트너를 구할 때. 전략적 일치성이 높은 파트너를 구하죠. 전략적 일치성이. 이 전략적 일치성이 높은 파트너를 구해서 어떻게 되냐? 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조정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통의 룰을 만들게 돼 있죠. 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높고 낮음에 대한 이러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중소기업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자원이나 이러한 역량이 좀 낮은 반면에 대기업의 이러한 특성들은 높기 때문에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질적 고도화를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 현대하고 중소기업들 1차 벤더 키서플라이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시키잖아요. 현대 연구소에다가 중소기업의 파트너의 키서플라이어의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교육훈련 시키고 기술을 이전시키기도 해주고 뭐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이고 스스로 이제 이러한 협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유능한 파트너들을 찾는 것들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전제돼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어,
그러니까 뭐 저기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건 이제 사일로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조직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파트너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제일 싼 파트너, 제일 싼 파트너. 이런 것들을 그 공급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뭐 쌍방 거래의 신뢰를 구축한다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뢰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프로세스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자원과 정보가 공유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뢰 기반의 이 거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사실 가장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의 신뢰성, 파트너에 대한 이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협업을 하니까 굉장히 또 변화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뭐 조직 이기주의. 우리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사일로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일로 효과라든지 사일로에 관련된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게 그래서 그러한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조직 문화의 이제 변화 측면에서 중요한 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조직 순혈주의라고도 하죠. 막서 이제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너 우리 부서 우리 라인 아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척하거나 진정한 협력을 하지 않거나 겉으로는 협력하지만 진정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문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굉장히 협업을 저해하고 공급망이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통합에 관련돼요. 여러분들 우리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활동이 바로 뭐예요? 구매, 생산, 유통. 그죠? 구매, 생산, 유통.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하면 통합이죠. 예, 구매, 생산, 유통이라고 하는 공급망에서의 기본적 관리 특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어하고 요게 이제 구매 기업들이죠. 구매 기업들, 그다음에 고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업 내부에서 생산부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돼요? 구매부서에다가 전달시키고 구매부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공급자한테다가 오더 슬립지를 전달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유통이 되는 이 기업 내부로 이제 자원이 유입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인 거죠.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기업이 연결된 거예요. 이 생산에서의 부족분, 자재 부족분에 대한 것이 구매부서로 온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유통부서에서의 특징에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과 고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인 비연속적인, 즉 유통, 마케팅 이러한 특성에서 일이 끝나고 거기서 필요한 상품에 대한 부족분이나 시장에서 어떠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 명령서가 들어와요. 근데 생산 명령서를 딱 해서 만들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생산 명령서에서는 자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다시 구매부서에선 그 명령서를 받고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어, 공급자한테 다시 이 오더를 줘가지고 구매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건 기업 활동에서 본다면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그냥 기능 중심에 독립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공급망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단편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주로.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내부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유통과 생산과 구매가 사실 별도의 이 기능적인 특성으로 구분되지만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이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내부를.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 특성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고 생산에서 안정적인 자재와 뭐 제공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구매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통합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공급망이 진화하면서 통합되는 2단계 이러한 공급망의 통합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 통합입니다. 여기서 주로 어떻게 되냐?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자재를.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 A라는 완제품을 생산할 거야. 그랬더니 시장에서 A라는 제품이 필요해. 그래서 유통시키고 시장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유통에서 나오는 시장에서의 수요 특성이
생산부서로 넘어가죠. 생산부서에서는 A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의 부품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품이 실제로 우리가 일부는 생산하고 일부는 구매한다고 한다면 부족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구매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죠. 그죠?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보겠어요. 재고안에서 재고 비ll 오브 메테리얼 BOM이라고 합니다. BOM이라고 하는 비ll 오브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자재 보유 현황처를 딱 보고 지금 자재가 얼마만큼 남겨 있고 재고가 얼마큼 있고 창고에 무엇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거 갖고 그대로 생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매부서로 넘어가서 구매부서에서는 단 이제 공급자로 연결돼요. 이러한 형태가.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별로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이러한 특성들이 하나로 내부를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부에 구매, 생산, 유통에서 독립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조인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2단계 통합인 내부 통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더 이제 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가 이제 통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외부에 있는 공급자를 이제 통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형태 많이 봤어요. 뭐 VMI라든지 VMI2 즉 Just in Time, G2라든지 공동 생산이라든지 뭐 공동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어가 이 공급자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겠죠.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VMI 대표적으로 VMI 같은 것들. 뭐 VMI2라든지 G2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공동 생산, 공동 관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에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요 엔드 유저의 이 커스터머도 되지만 B2B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뭐가 됩니까? 또 다른 기업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내부에 있는 이러한 서플라이어와 이러한 고객의 이러한 특성이 이제 내부 특성하고 결합해서 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전체 진행되는 통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공급망이 통합되는 단계에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조직적인 특성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 레벨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업을 기반으로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생기는 프로세스의 통합의 문제가 이제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 공급사슬의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냐면 핵심 거래 파트너를 이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주요한 공급사슬에서 핵심 거래 파트너. 즉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후방에서 이제 자재를 조달하는, 구매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키 서플라이어를 이제 누구를 확인할 거냐? 키 서플라이어를 이제 리스트업을 만들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공급 기반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죠? 공급 기반을 감축시킨다는 얘기는 전체 구매 대상 기업 중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진짜 능력 있는 그러한 키 서플라이어들의 소수의 리스트를 갖고 이제 이 거래 파트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거래 건에 따라서 이제 계약 파트너가 달라지겠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거래 파트너를 확인하고 기업이 어떻게 돼요? 공급사슬의 전략적인 일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협업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 그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전략적 일치성이 높은 거래 파트너를 찾냐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조달 그리고 물류해가지고 전 후방에 대한 이 공급사슬 전략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전략적 일치성이 높은 키 서플라이어하고 거래 파트너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전략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급사슬의 이러한 다양한 전략이 있어요. 우리 공급사슬 전략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셔 교수가 제시했던 공급사슬 전략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효율적 공급망 전략. 효율적인 공급망 전략.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반응적, 대응적. 그래서 반응적,
공급망 전략. 그래서 효율적 공급망과 반응적 공급망의 특성은 이 공급망에서 유통하고 운영하는 상품의 특성하고 연결되더라. 그러면서 피셔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품과 기업의 전략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실패하는 공급망 운영 전략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공급사슬이. 그러면서 피셔 교수가 제시했던 그러한 공급망의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사슬 전략과 이러한 프로세스의 목적 간의 일관된 이러한 방향성이나 서로 간의 이러한 일관성의 특성을 이제 딱 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성과 지표 결정이야. 이게 목적을 딱 정해졌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되냐? 내부 성과 지표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주요 공급사슬 프로세스에서 내부적 통합에 대한 평가하고 이제 개선이에요. 이게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내부적 통합에 대한 평가하고 개선 측면에서에 대한 것들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프로세스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이 연결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 구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는 것들이 각각의 부서 중심으로 각각의 독립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은 유통 쪽에서의 업무에서 딱 부서 안에서 끝. 이게 그 다음에 또 생산은 생산대로 또 그 다음에 구매는 구매 부서대로 이렇게 독립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시 리엔지니어링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별 공급사슬 성과 지표를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인 기능적 단계에서 내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매하는 공급자 기업들, 공급자와 구매 기업 간에 어떻게 되냐 공동 재고 노력을 위한 뭐 VMI를 한다든지 공동 관리를 하기 위한 특정한 프로세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 협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바로 CPFR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PFR이라고 하는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하는 CPFR은 바로 전형적인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 통합 모델이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프로세스 통합하고 공급사에서 성과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 통합을 이제 다양한 형태의 특성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밴더하고 연결되는 거를 2차 또는 3차에서 공급망 전체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통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성과평가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분기 또는 뭐 반기 또는 연간 어떠한 이제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자꾸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사에서 통합 모델이 이렇게 프로세스의 통합에 의해서 이제 기능에서 내부 통합, 그 다음에 외부 통합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에 대한 주요한 거래 파트너를 확인을 하자면 바로 뭐냐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하고 배송하는 형태 이게 그다음에 주요 거래 파트너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들과의 어떠한 거래에 대한 이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서 공급자, 구매자, 공급자 관계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사슬의 거래 파트너를 이제 확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급사슬 전략에서 어떻게 되냐? 부품 구매 부품하고 공급자 특성, 그다음에 공장 구조하고 이제 생산 프로세스, 제품 설계 뭐 이러한 측면에서 어, 그래서 공급사슬 전략에 대한 전형적인 이제 이 검토와 수립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급사슬 파트너하고의 전략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공급자가 누구냐 요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구매 부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공급자 그들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전략적 일치성 이러한 특징들. 그 다음에
그다음 실제로 이제 공장의 구조하고 이제 생산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러한 공급자의 특성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품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할 거냐 이게 원자재에 와가지고 우리 자사 구매 기업이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거냐 반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거냐 그렇다면 완전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품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하고 생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고려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적합한 운송수단을 또 어떤 거를 쓸 거냐. 그 다음에 부품 들어오는 것과 반제품이 들어오는 것과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보증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보증 범위에 따른 비용 유발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품이라든지 AS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형태에서의 이러한 서비스의 범위와 이러한 거래에서의 이러한 전반적인 책임의 이 범위를 딱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래 파트너에서 나타나는 지불하는 비용에 이제 관련된 그 비용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교육하는 건데 이제 어떠한 형태로 할 거냐. 우리 뭐 현대에서 나오듯이 무슨 뭐 신차 개발에 중소 서플라이 공급자의 이 엔지니어를 참여시킬 때 어디로 오냐? 아, 저기 뭐 연구소로 직접 와가지고 기술 이전시키고 위탁하고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형태. 뭐 우리 예전에 뭐 이런 수업 때 제가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 막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왜? 우리 저기 본사는 구매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이제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매 이 공급하는 기업들은 노동력 중심의 그냥 라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에서 품질 변동성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원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 기술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생산 프로세스에 실제로 이제 그러한 생산 처리에 대한 이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이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직원 교육 방식, 뭐 정보 기술에 대한 종류 이제 기업이 이제 내외부의 이제 통합을 이뤄야 되니까 내부 통합은 그나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이러한 기업하고 어, 그때마다 정보를 전화나 이러한 어떤 뭐 팩스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뭐 메일이나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에다 락킹, 이렇게 물려놓는 거죠, 이렇게. 협업이 돼가지고, 즉, 구매 기업에서 필요한 전체의 물량에 대한 이 수요의 변동성의 정보를 이 공급자 기업이 실시간으로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 쉐어링해서. 아, 시장에서 수요가 어떤 형태가 주로 나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발주 시스템이 연결되는. 이게. 그래서 생산에 대한 이러한 특성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정보 시스템이 결합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의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고 시스템의 특징이 어떤 거 여기서 관련된 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냥 문서 포맷을 일치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문서 포맷 일치하는 게 기업 간 협업할 때 문서 포맷을 일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 서식이라든지 문서의 기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EDI가 이렇게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문서의 기본적 포맷을 결정하고 일할 때 규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이제 정해 놓겠죠. 그래서 그 포맷을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기술에 대한 특징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운영되겠죠. 물론 정보기술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이 구매기업과 공급자 기업 간에 서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나가면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매자 기업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이 다양한 정보를 공급자한테 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하지? 이런 보안, 정보 보안에 관련된 것들. 이게 기밀 누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기업 간의 이 협업의 양면성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어두운 그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권한과 보안,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사슬의 주요 이제 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이제 핵심적인 8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공급사슬에서, 공급망에서 쓰는 전형적인 이러한 공급사슬 전략과 공급사슬 프로세스 목적 간에 어떻게 돼요? 일치성을 보는 거예요. 전략적 일치성을. 그래서 주요 공급사슬의 프로세스를 램버트가 제시했던, 연구에서 제시했던 8가지로 구분하면 뭘 보냐면 고객 관계 관리. 이게 그러니까 관계 관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CRM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세스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라. 지금보다 납기를 더 빨리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프로세스 혁신해야 돼요. 이게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공급자와 구매 기업 간에 어떻게 돼요? 이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이제 결합돼서 고객이 요청하는 리드 타임 단축에 대한 그런 성과를 이제 부합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요, 주문 이행, 그 다음에 제조 흐름 관리, 공급자 관계 관리, 제품 개발하고 상품화 시키는 거, 반품 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공급사슬의 핵심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이 8가지를 보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다면 후방과 전방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전방 쪽에서 나타나는 거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전방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후방 쪽인데 이 반품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즉 포워드 SCM이라고 하는 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시장 고객으로 전진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SCM에서 반대로 이런 형태의 이제 반품 관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러한 역 SCM의 이러한 전형적인 이 특성을 이제 물류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급사슬에 대한 주요한 프로세스는 이러한 공급사슬을 본다면 그러한 공급사슬의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관계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서비스 관리, 수요 관리, 주문 이행, 제조 흐름 관리, 공급자 관계 관리, 제품 개발하고 상품화 이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8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 8가지 공급사슬 프로세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CPFR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유한 킴벌리하고 롯데마트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당수의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기업하고 이렇게 마트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이 기업하고 연결되면 조인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캠페인 활동도 같이 하게 되고 상품 개발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협력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고객 관계 관리라든지 서비스, 수요, 주문 관리, 제조 흐름 관리, 뭐 이런 공급자 파트너 관리,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단계가 이제 바로 이런 전략적 방향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의 내외부 통합을 위한 1차적 통합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부 고객의 이러한 내부 고객, 즉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내부 성과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 측정을 어떻게 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 측정이다 보니까 내부 성과 지표를 이제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구매, 이런 형태의 내부의 이런 고유한 각각의 부서에서 활용하는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되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나 이런 유통 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지표를 모두 다 생산 지표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유통 특유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공급망에서 통합하기 위한 주요한 핵심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통합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통, 그다음에 생산, 구매로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즉 오버랩 돼가지고 교집합이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 업무 프로세스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 교집합이 잘 되고 있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도 여기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의 이러한 유통, 생산, 그 다음에 구매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 분야에 적합하게 이제 다시 이제 재설계가 돼야 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전체적 자원을 예전처럼 기능부서로 독립돼가지고 운영하는 데 기업이 없죠,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자원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같은 것들, 뭐, 이런 ERP라든지, 뭐, 그룹웨어라든지, 기업의 어떠한 정보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부에 이러한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떠한 형태로 유통, 생산, 구매로 연결되는 공통 분모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ERP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부 성과 지표 측정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공통 분모가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주요 프로세스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러한 과정과 성과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의 이제 외부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원래 공급망이라는 것은 협력사슬이에요. 협력사슬. 공급망이라는 것은 단일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파트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협력은 어때요, 여러분? 내 외부적인 어떤 부서 간 통합과 내 외부의 이러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 기반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공급망의 특징 중에 하나다. 즉, 바꿔 얘기하면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 체인이기 때문에 협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 내에서의 기능 분야에 대한 통합이니까 유통, 생산, 구매라고 하는 이 세 개 활동들이 기능 분야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이제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특성은 시장에서의 어떠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의 특성을 이 유통 분야에서 캐치하고 그 유통, 생산, 그 다음에 구매로 연결되는 형태,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돼 가지고 확장되는지를 공통의 이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생산 중심일 필요도 없고, 구매 중심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유통, 뭐, 물류, 여기에 중심일 필요도 없이 이 균형화되어져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특정한 부서에 힘이 실리거나, 어떠한 특정한 부서 중심으로 운영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정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통합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서 간의 충돌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예, 뭐 종속되는 거, 이제 파워게임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고위관리층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 또는 어떻게 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협업을 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문화를 만들게 되고,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거 만들게 되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내부 통합이니까 통합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ERP 시스템은 기업의 내부 자원을 다 통합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ERP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내부 공급 사슬에 대한 이 프로세스가 어떠한 형태가 이런지, 이제 구매가 또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 딱 되면 그 구매는 또 어떻게 될까? 그 구매가 생산 현장으로 유입되는 단계에도 또 이 업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가 됐어. 그러면 이 구매에서 공급자가 물품을 들어올 때 그 물품을 일차적으로 어디로 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기능적인 중심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어떻게 돼요? 이게 창고로 가죠. 창고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창고로 유입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납품했기 때문에 QC하죠, QC. 품질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창고 안으로 유입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입된 그 양의 정보가 이제 확인이 되면 생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원을 이제 유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가 이제 다시 오픈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그 자재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공급해주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에 공급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지,
공급하는지 이러한 프로세스까지도 다 연결되겠죠. 그 내부 공급사슬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통합적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쪽에서의 시각만 볼 거고, 생산은 생산부서 중심에서만 볼 거고, 구매는 구매부서 쪽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돼? 부서 간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돌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파워게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통합하기 위한 이 고위 관리자하고 경영자의 이러한 다양한 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공급사슬 성과 지표를 이제 개발하는데, 주요 프로세스의 공급사슬의 성과 지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파트너하고 연결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지, 그다음에 외부 성과 측정 지표를 이제 개발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봐야 뭐예요? 주문 발주가 들어가고 그것이 확인이 돼서 기업 내부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업의 창고로 들어올 때까지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이제 리드 타임이죠. 이게 발주의 리드 타임이죠. 이게 생산의 리드 타임하고 이 구매 프로세스에서의 리드 타임은 어떻게 좀 다르죠. 또 말은 단어는 똑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구매 충족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이 다 성과 지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 파트너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외부 성과 측정 지표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외부 성과 측정 지표 개발할 때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중요한 지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유한킴벌리에서 어떻게 돼요? 주문 이행 프로세스에서 롯데마트가 단기간에 과도한 형태의 이러한 오더를 집어넣으니까 충족률이 떨어지잖아요. 주문 충족률이. 이게.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너무 과도한 재고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또한 합의하에 외부 성과 측정 지표는 거래 파트너하고의 합의하에 이 통합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거래 파트너의 대표로 구성된 이러한 요런 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자 A 기업과 공급자 B 기업 간에 서로 어떻게 돼요? 이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TF팀 같은 거 같이 만들죠, 일반적으로. TF팀. 예.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 기동 타격대, TF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표 같은 거 설계하고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쪽에서의 어떠한 활동이 공급자의 어떠한 활동이 구매 기업의 어떠한 성과 지표하고 연결되는지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그다음에 외부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하고 성과 평가를 이제 어떠한 형태로 개선시킬 거냐, 이거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프로세스를 이제 어떤 형태로 통합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백오피스다 그러면 뒤쪽이니까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구매자의 이런 관계를 이제 어떤 형태로 유지 발전시킬 거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공급사슬 통합의 대상인 공급자들은 거의 다 핵심 공급자, 키 서플라이어, 공급 기반에 감축했을 때 핵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 전략적으로 장기 거래를 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되는 대상들이에요, 주로. 이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이것들을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래 파트너하고의 신뢰 기반의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선행 요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구매자, 공급자 또는 고객, 또 다른 기업하고의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이제 유지한다.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예측 정보라든지 신제품 정보라든지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비즈니스 시장으로 이제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제 공유된다. 그래서 구매자 기업과 공급자 기업들이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뭐에 연결되냐, 이제는요. 이제는. TF팀이 만들어서 이제 바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정보 시스템의 통합이에요.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자재나 시장의 수요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 공급자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프로세스의 통합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공급망 전체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망 전체로 이제 확장되는데 이 공급망 전체로 확장될 때 내부 프로세스를 외부 프로세스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공급자가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정해졌던 규칙을 그대로 2차 벤더 2차 공급사실 파트너로 확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급망에서 어떻게 돼요?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이 가치 사슬이 이제 확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것처럼 프로세스 통합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차 벤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기업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뭐 유통하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통합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돼요? 2차 벤더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공급망 전체를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확장해서 이 1차 벤더하고 구매자, 그 다음에 고객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공급망에 썼던 이 프로세스의 관리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어떻게 돼요? 2차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2차로 확장을 해가지고 공급사슬 프로세스 통합이 점점 확장되면서 통합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2차 공급사슬 파트너로 이제 확대하면서 프로세스가 이제 더 거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상에서 어떻게 되냐? 정보와 자재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의 특성을 동기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재, 그 다음에 제품, 이것에 대한 흐름, 시장 내에서의 흐름의 특성을 어떻게 되냐? 이걸 가시화시키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요? 자재의 흐름이 프로세스에서 쫙 그래프로 나옵니다. 시각적인 툴로, 시각적인 이 그래프로.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특성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재가 얼마만큼 나간다 이거를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당 얼만큼 나가고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재와 제품의 흐름과 그거에 따른 정보의 특성을 같이 동기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 협력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 시스템이 이제 통합화돼야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RFID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이 특징을 인지하는 이게 그러한 형태의 이 저기 이거 전자택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RFID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요 최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한국 타이어에서 RFID 태그 칩을 쓰는 거야. 한국 타이어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타이어가 만들어지면 여기 단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타이어에 이렇게 단면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노면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 부분이니까 요 옆쪽에다가 어떻게 돼요? RFID 태그를 여기다가 하나 이제 탁 이식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타이어의 자재가 흘러간 생산 과정에다 이걸 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생산 과정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 자재의 흐름의 정보가 내부 기업 내부의 자재의 흐름의 정보로 다 이게 추적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유통되는 단계에서는요, RFID 태그가 센서, 트럭에 달려있는 그러한 이 이동수단이 있어요, 트럭이. 그래서 그 트럭에다가 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재가 몇 개 실렸는지, 그 다음에 이 RFID 트럭이 이 타이어를 싣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지도 맵상 위에 어느 공장으로 이동하고 어느 유통점으로 이동하는지가 추적이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차 안에 실려있는 제품의 특성이 이렇게 어떻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가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에 완제품 만들어서 유통될 때까지 전체 이 RFID 태그를 통해서 이러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자재의 흐름과 정보의 특성을. 이 RFID를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때마다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소고기 막 이런 거, 한우, 뭐 수입 소고기가 한우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돼? 원산지 관리. 소의 일생 관리를 RFID 태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도축돼가지고 일생 동안을 RFID 태그에다가 다 정보를 입력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RFID. 지금 우리 대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횡성 한우다. 그러면 횡성 한우에 그 RFID 태그를 이 리더기로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코드를 찍으면. 이 정보가 농장이 어떤 농장이고 농장 주인이 누구고 어떤 소를 도축돼 가지고 언제 몇 시에 도축돼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느 부위의 고기고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RFID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활용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RFID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택을 이용한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확장되고 운영되는 것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많이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뭐 RFID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통 분야나 이런 데서도 이제 조금씩 그것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단가가 좀 비싼 그런 좀 문제가 좀 한계점이 있고 그러니까 바코드에 비하면 여러분 바코드 우리 상품 뒤에 보면 바코드 있죠 여러분들 이 바코드는 정보 이게 되게 값이 싸고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한 대신에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RFID 태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바코드나 이러한 코드에 비하면 RFID 태그는 아직까지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 산업으로 확장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걸림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RFID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유기견 그 예방하기 위해서 RFID 태그 강아지 이 뒤에다가 이제 귀 뒤에다가 이제 그거 탁 이렇게 귀걸이처럼 이렇게 그래야 딱 그 칩을 이식하죠. 그거 아프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그마기 때문에. 그거 이식해 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귀 뒤쪽에다 이식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이제 이게 누구 개라는 걸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이거를 이제 2차 파트너를 이용하는데 여기 2차 파트너를 이용할 때 정보 시스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쓰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RFID 택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합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연례적으로 항상 재평가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모형에 대한 연례적인 재평가니까 한번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돼?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문제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급사슬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한계점들, 그 다음에 문제점들,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이 변화 가능성, 지속적 개선, 품질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평가 기준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연 단위로 이제 공급사슬 평가해가지고 어떠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공급사슬에서 공급망이 통합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액 증대 효과,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 그 다음에 이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공급망의 효과들 중에 예를 들면 리드 타임 단축, 그 다음에 수요 정보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들, 이게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비용 또 떨어지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매출액 증대라든지 고객 서비스율, 즉 바꿔 얘기하면 결품이 안 생기는 거야. 재고를 더 낮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변동성을 예측해가지고 예측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결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즉 없어가지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협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에 이렇게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효과들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연례적 재평가하면 금전적인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성과 즉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특성을 주로 많이 발표하죠. 그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대됐냐, 매출액, 그 다음에 비용 절감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SCM에 대한 운영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협력 기반의 내외부를 통합했으니까 운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가 이제 뭐냐면 리드 타임, 리드 타임. 그 다음에 뭐 품질,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고객 서비스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 운영 성과의 이러한 특징으로 저기 지표 관리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예를 들면 주문 이행 비율, 주문 이행 비율이 예를 들면 뭐 협력 기반이 만들어지기 전, 즉 프로세스가 통합되기 이전에 88%였는데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95%로 증가했다. 이런 것들. 주문 이행률이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율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사슬에 대한 이제 이렇게 공급사슬을 자꾸 이렇게 해서 거래 기업 간의 협력적 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 키서플라이어들이라든지 내 외부의 이러한 공급망을 이제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고객과 그다음 외부에 있는 공급자들을 프로세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가 이제 쫙 또 확장된 거죠. 이렇게 확장되는 거는 지극히 장점이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양한 형태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사일로 심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이 사일로라고 하는 음,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부서 이기주의. 쟤 우리 라인 아니잖아. 우리 연출 아니네. 우리 라인 아니네.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닌데? 이런 것들. 협력이 안 되는 거야. A 기업하고 B 기업이 이제 협력을 하는데 A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 구매자 기업이 B 기업한테 어떻게 돼요? 협력의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는 거야. CEO들이라든지 관리자들은 협업하기로 했는데 실무 부서끼리 조인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협업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영국의 대표적인 그 제규어하고 더불어서 이 랜드로버 같은 것들 어때요, 여러분들? 로버.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자동차였잖아요. 주인이 계속 바뀌죠. 이게 주인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BMW가 이제 이 로버, 레인지 로버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러한 조직 문화. 그러니까 두 조직을 이제 인수했으니까 BMW하고 이제 렌지 로버하고 이제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협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으르렁대고 싸우고 협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러한 부분, 이게 뭐 BMW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기업들하고 뭐 디자인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 렌지로버는 또 일본에 있는 즉 일본 기업하고 또 협력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협력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또 실패했어요. 이게 자존심이 되게 센 거야. 이 기업이. 좋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센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형태.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 한 부서 또는 공급사들에서 한 기업을 위해서 그냥 행동하는 형태. 그냥 어느 특정한 부서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일로. 근데 공급사들에 대한 가시성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든지 검색해서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대로 이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막연한 거야. 이게 협력은 했지만 이건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돼요? 어떠한 시각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문자 몇 개, 뭐 무슨 뭐 요청 보고서나 무슨 뭐 팩스나 이런 걸로 그냥 받아버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특성을 기반을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 공유하고 아까 했던 대로 정보의 자재와 물적 유통의 흐름과 정보의 공유를 동기화시켜가지고 가시성, 시각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자재의 흐름이 지도 위에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동해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동되고 있는 수요, 이동되고 있는 뭐 재고량, 뭐 물적 유통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야? 이게 목적지가 연결돼 있고. 목적지에 가면 목적지에서 필요한 수요가 정보가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유통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 파트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키고 이제 동기화시켜서 이 추적한다든지 저기 우리
대표적인 이러한 그 가시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어, 이게 택배회사 트래킹 시스템 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래기업 간에 어떻게 돼? 이거, 신뢰 부족 문제. 어. 여러분, 같이 일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죠? 공급망을 통합할 정도로 저 파트너랑 내가 통합할 거야 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 이건 협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음. 정보기술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이 몰 이해, 그 다음에 경영진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몰 이해. 이게, 그 다음에 공급사슬 관리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즉, 무지한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장애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채찍 효과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있어요. 시예측의 예측에 대한 오류라든지, 주문 방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묶음 방식. 배치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A 상품, B 상품, C 상품을 덩어리를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의 특성에 따라서 생산할 때 A나 특정한 품목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생산할 때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덩어리. 이게 이 배치라는 게 여러분 묶음 방식이에요. 묶음 방식. 이게 생산할 때 이렇게. 그래서 배치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문할 때 어떻게 들어와요? A 상품 몇 개, B 상품 몇 개, C 상품 몇 개를 이렇게 묶여서 들어오는 형태. 배치 주문 방식. 그다음에 가격의 시장 내에서의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상당수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원 프라이스, 전 세계 동일한 시장에서 원 프라이스, 같은 유사한 경제 규모라면 거의 하나의 단일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돼? 유사한 형태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뭐 할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분 게임 해가지고 할당했다, 과도한 할당, 부족한 할당, 그것이 만약에 저기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요청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악순환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주문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바로 채찍 효과, 불이익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특성들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사 프로세스에서 통합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주로 이제 이러한 형태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찍 효과의 해결 방안으로 다단계 이 수요 예측을 최종 수요에 이제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제 세일즈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세일즈 데이터를 관련되어져 있는 엔드 아이템이죠. 최종 상품에 대한 이 수요를 통합화시켜 가지고 어, 확정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개별 예측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개별 예측을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수요를 이제 상위 기간으로 이렇게 이게 어, 통합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 이펙트가 저 채찍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다단계 수요 예측을 이게 앞단에서 있는 거 모아서 뒷단으로 가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 수요 다단계 수요 예측 방법을 최종 수요를 공유해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전체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높이는 방법을 쓰게 되겠죠. 뭐 이거에 관련된 것들 뭐 VMI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공급사슬의 길이를 단축한다든지 뭐 리드타임 단축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다빈도 소량 주문으로 하면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했던 대로 배치 주문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A 상품인데 A 상품에다가 껴가지고 B, C도 같이 이제 어, 묶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빈도를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그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 동안 수요를 그걸 쑥 쌓은 다음에 쭉 묶어가지고 묶음 형태의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수요가 저기 상위 기간에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 수요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통합돼서 묶여서 들어오는 그러한 수요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수요에 대한 왜곡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배치 주문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또 바로 뭐냐면, 이게 당일 어, 당일 당일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분기 마감, 이렇게 특정한 마감되어 있을 때, 이 세일즈 데이터를, 이거 우리 롯데마트에 이제 그 판촉 사원이 직접 어떻게 돼요? 이 판매되어져 있던 상품의 엔드 아이템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그거를 담당자의 직인을 받고 바로 그냥 저기 수요를 이제 어, 그 주문량이 발주량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월말, 주말, 뭐 분기, 뭐 반기, 뭐 연말, 뭐 이런 형태에서 특별한 이 기간 단위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할당량 같은 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 할당량을 채우는 형태의 주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복지 형태로 묶여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 상품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 수요가 왜곡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의 소량으로 다빈도 소량 주문으로 이제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수량을 수요를 묶어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이렇게 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만 계속해서 수요를 어떻게 돼요?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소량으로 즉 발주량을 집어넣는 럿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거죠. 이 럿 사이즈를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수요의 변동성이 어떻게 돼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수요가 특정한 기간 동안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것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왜곡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배치 주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의 럿 사이즈를 작게 해서 소량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주문하는 형태로 간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뭐 구매자가 구매 기업들이 연말에 어떻게 돼요? 구매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갖고 있던 전체 예산만큼 그냥 수요하고 큰 상관없이 전체 발주를 집어넣는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치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특정한 사이즈 맞춰가지고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럿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소량으로 주문 내고, 다양한 품목의 소량 주문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거나,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특정한 이제 기간 단위의 자그마한 특정한 기간 단위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사이징을 이제 이렇게 딱 통합할 필요는 있죠. 이게. 그래서 다빈도로 이제 러 사이즈를 작게 나가는데, 그것들을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의 그러한 양으로 가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 소량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특정한 사이즈를 특정한 기간 동안 조금씩 좀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제 통합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돼요? 통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되게, 수요 예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단, 단, 수요를 묶을 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돼,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특정한 기간이 어떠한 형태의 수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정확하게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뭐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수요가 나타날 때 그 수요를 이렇게 특정한 기간 단위나 특정한 럿 사이즈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합화시킬 때 특정한 기간 단위의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구매자의 소규모 주문을 묶어서 혼합적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바로 뭐예요, 이제. 이렇게 혼합적재 해가지고 여러 구매자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가 있어. 그래서 50개를 이제 일본 기업이 50개를 했는데 A 10개, B 30개, C에 이제 10개 이렇게. 2번 고객은 이거를 몇 개 하냐면 30개, 10개, 10개. 그 다음에 3번 고객은 여기 40개, 5개, 5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50개지만 이러한 수요의 이 품목의 비율이 달라지죠. 이거는. 이거 개별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되냐?
1번 고객이 수요했던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이 특성을 상품의 특성으로 혼합 적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묶어 놓는 거예요.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괄 수요할 때는 A의 수요가 몇 개, B 수요가 몇 개, C 수요가 몇 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패킹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개별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이제 혼합 적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이제 상품의 구성 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 그래서 다빈드 소량 주문 형태로 이제 전환한다. 그 소량 주문을 자주 내는데 진짜 필요할 때 뭐 한두 개 이렇게 극소량으로 이렇게 내기보다는 일정한 이 소량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약간 이렇게 통합화시켜서 묶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질적인 것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 다양한 형태에서 같은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묶어온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피킹하고 패킹할 때, 어, 이제 취급할 때 이제 그것들을 다시 포장하는 그런 개별 배송으로 이제 포장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격 변동, 이제 가격 변동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격 변동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저렴할 때 많이 살려고 하는 이용자의 니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 캔벨 스프, 캔벨, 치킨 누들스, 이게 저기 닭 곰탕 같은 근육수에다가 이제 곰탕 닭가슴살 같은 게 찢어가지고 곰탕 국물에다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치킨 누들스 거기 이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할인 행사를 1년에 판촉 행사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하니까 저기 이 구매자들이 1년에 필요한 수량을 그 할인 구매할 때 그때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그때 이제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주문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격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선구매하는 거 있죠, 선구매. 이게. 그래서 선구매 같은 것으로 이제 저기 어, 이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50, 60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나오기 전에 다음 달에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구매자가 미리 선구매를 해버리죠. 미리. 예약하듯이 미리 차지해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몇 월 며칠자 몇 개의 물량은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구매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선구매로 이제 그 선구매를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선구매 같은 것들도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할인 행사를 하거나 판촉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대량으로 이제 선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기간에. 그래서 선구매를 해버리면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량이 나가니까 거래가 됐지만 거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간대에 충족되면 괜찮은데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수의 그 판촉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선구매 물량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데 이제 할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선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접근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 킨베스코에서도 내가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할인 행사 한 번 하니까 1년에 필요한 전체 수요량을 할인 행사할 때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구매하는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인되는데 구매 물량에 대한 이 물량, 볼륨, 이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코스트를 달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어, 저기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특정한 기간대에 특정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분산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가격 할인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고 1년 내내 할인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매 물량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사. 그러면 할인 많이 해줄게. 근데 신품 재고 관리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은 니네 회사에서 너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말하는 ELD, 이제 EDLP 같은 것들, Everyday Low Price 같은 이거 옛날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이거? 응? 300 앞에다 365를 붙이죠. 앞에다가 365.
365. 이렇게 해가지고 365일 러브 프라이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마트가 옛날에 이거를 카트에다가 아예 그냥 쫙 그냥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냥 카트에다가 다 이걸 적어놓고 해가지고 광고했잖아요. 365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싸다. 값싸게 한다. 이러한 형태의 것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냐? 수요의 가격에 따라서 급증하게 변하는 그 선주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할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징이 필요하다. 뭐 할당하고 부족분 게임 같은 것들은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할당. 수요가 이제 사실은 공급량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 고객들한테 부분적으로 배정을 이제 특정 고객한테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고객만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나눠가지고 할당을 하게 하는데, 이제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상위 기관한테 실제로 들어온 주문의 양을 이제 어떻게 돼요?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할당받으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문 들어온 곳에 어떻게 돼요? 30%만 충족시켜 줄게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딸릴 때, 수요에 못 쫓아갈 때. 그래서 특정한 수요처에다가 할당을 해주는데 그 할당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제 수요보다 더 주문이 발주가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구매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욕심은 바로 뭐냐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수량을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요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문이 크게 부풀려 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돼? 대응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수요하고 딱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 생산 능력이 수요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할당을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재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공급 능력이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가 갖고 있는 재고 분량이 공급이 안 될 때는 내가 등짐에 창고에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배가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할당이 이제 내가 많이 확보했어, 재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게 되면 쌓여있던 재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발주를 상위 기관한테다가 발주 주문 넣는 거를 어떻게 돼요? 최소화시키겠죠. 이거 불이익 팩트가 할당과 부족분 게임에 대한 것들이 이게.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상위 기관에서는 공급 능력을 일치시켜가지고 맞춰놨더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안 들어오는 거야. 할당할 때 과도한 재고를 가지려고 하는 그 니즈로 인해서 악성 재고들을 다 갖고 있던 거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주가 안 들어와. 이게. 생산 능력은 이제 됐는데. 수요가 급감하는 형태죠.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사이클을 또 탑니다, 이게.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할당과 부족분 게임이 바로 전형적인 재고의 딜레마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부족한 공급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주문량에 따라서 배정하는, 예, 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주로 이제 쓰는데 그렇게 주문에 따라서 할당하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하고 불균형 상태잖아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라서 지금 시장에 수요가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할당을 많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할당을 받기 위해서 수요를 왜곡시키고 부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당할 때 과거에 팔렸던 히스토릭한 수요 데이터의 특징을 이제 이거를 분석해서 그거 수요에 근접하는 형태로 할당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수요를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하게 수요가 증가됐다. 부풀려가지고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빨리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대응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문량을 변경한다든지 주문 취소한다든지 뭐 반품에 대한 계약 조항 강화로 어떻게 돼?
네가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반품인데 안 받아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음. 갔다가 안 팔리면 다시 반품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함부로 수요를 왜곡시켜서 더 많은 걸 할당받거나 물건을 받아서 재고를 가지려고 하는 그 니즈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리스크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이 안전 제거하고 이제 선구매를 이제 늘리는 건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음, 이러한 형태에서 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 선구매를 늘리고 그 다음에 안전 제고량하고 선구매를 늘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물류 서비스로 대체 공급자하고 이제 대체 공급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만약에 공급자가 싱글 소싱 해가지고 하나의 공급자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는 분산 포트폴리오 이런 형태처럼 이제 이 공급자도 하나의 싱글 소싱 해가지고 하는 관리 효율성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분산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해 놓는 것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전체 어떻게 돼요? 국가 간 무역이나 이런 것이 통제되면서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예, 이러한 저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파트너를 갖는다는 거는 기존의 이런 관계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고, 신뢰가 이제 좀 손상되는, 그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고려할 만하다. 예. 공급 기반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뭐 공급자 기반을 더 확고히 한다든지, 매력적 대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IT 시스템, 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어떠한 위기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화시키고,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페널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이 특징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식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공급사슬에 대한 보안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보안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공급망하고 프로세스 통합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통합에 대한 특성들을 이제 좀 고려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일로심이라든지 사일로 이펙트, 그다음에 가시성 부족, 그다음에 신뢰 부족,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브리지 팩트 즉 채찍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뭐냐면 수요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 예를 들면 수요를 예측하고 갱신하는 기간을 이거를 여러분 너무 짧게 가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없죠. 근데 너무 길게 가면 어때요? 확 바뀌죠 이게. 어. 그러니까 갱신하는 그 시점을 적절하게 그 수요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제대로 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것도 이제 채찍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개월 단위로 하던 거를 6개월, 뭐 8개월,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수요 예측에 대한 수요 예측을 이제 갱신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차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 차축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배치 주문 방식도 어떻게 돼요? 배치 주문 방식이니까 묶음 주문이죠. 하나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A 상품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B하고 C 같은 거에서도 묶어가지고 같이 A를 내가 판매될 때 B, C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주문하는 이렇게 배치 주문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 수요를, 디맨드를 왜곡시키는 또 중요한 요인들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격 변동에 관련된 것들도 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수요를 예측하게 되면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이 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소매점포 ABC가 있다고 합시다. 소매점포가. 이제 물건을 이제 상류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소매점포라고 한다면 이 소매점포가 가격 할인, 즉 판촉 활동을 할 때
A, B, C, D 4개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형태에서 동일한 기간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돼요? 거의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할인 기간 동안 남들 다 8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50원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격을 시장의 수요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남이 판촉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서 소매점포 A가 재고가 많이 악성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판촉 활동할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BCD에서 정상적인 수요가 폭발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A로 쏠리게 되겠죠. 만약에 BCD가 판촉 활동하지 않고 정상 가격 1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A가 혼자 50원에 판매하거나 뭐 70원에 판매하거나 할인을 하게 되면 BCD에서 발생한 수요가 어디로 왜곡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A로 이렇게 저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BCD에는 뭐가 생겨요? 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정상적인 기간의 수요보다 더 낮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다 요인이 된다. 뭐 사일로 심리 해가지고 이러한 사일로 이펙트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일로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뭐 상대방하고 정보 공유 안 하고 파트너를 결정할 때 가장 싼 공급자를 결정해서 계속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파트너를 이제 계속 계약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형태. 그 다음에 협업을 저해하죠. 사일로 이펙트가. 조직 순혈주의, 그 다음에 뭐 조직 내에서의 이러한 것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정보를 외부의 파트너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든지 협업 프로세스를 가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인지로버 그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BMW라든지 다양한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이제 정상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제 저기 만들어내지 못해서 대부분이 레인지로버하고 이제 그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다 실패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일로 심리, 사일로 이펙트라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요것들은 이제 지금 제거돼야 돼. 그러한 측면에서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객 요구하는 것들도 당연히 무시하고 자기가 일하는 게 불편하거나 이러면 그냥 고객 요구도 무시해버립니다.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아요. 이게.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우리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방법을 고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뭐 신제품하고 서비스 개발에 자원을 거의 배정하지 않고 협력기업한테 협력을 한다고 해놓고 협력기업의 이런 협력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다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이게 협력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전략적 일치성이 높은 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일로 이펙트 때문에 제대로 이제 평가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공급사실에 대한 가시성, 이게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는 이제 저기 그 정보 가시성의 측면이 특성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 가시성의 문제. 택배 주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송 추적해가지고 지금 내게 어디 가고 있나, 어디 위치하고 있나 이거를 제공해 주는 정보.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 가시성의 전형적인 예예요. 트래킹, 음, 화물 추적 시스템. 이게. 근데 이것들을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고객 손까지 전달되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어, 리버스 SCM. 이게 반품, 역으로 오는 SCM의 공급망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추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적 유통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이제 통합하고 일치시켜서 동기화시켜서 이런 것들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 RFID 이런 기술, 칩 이게 RFID 그다음에 뭐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바코드
뭐 이러한 이 비접촉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감지하는 이러한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유통과 물류 그다음에 또 생산 현장에서 이제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정보가 시성에 대한 특징을 이제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트래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콜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온도 정보,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센서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그 절도범의 이제 뭐 어떤 침입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보가시성을 유지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 제조하고 서비스를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조달하고, 이제 상당수의 기업의 공급망 사슬 관리, 상당수의 기능적 특성을 외부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 소싱하는, 음, 그런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 기업이 나와요. 기업이 갖고 있는 공급망 안에서 갖고 있는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고객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상품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 체계를 움직이는 것이 각각의 공급망 안에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전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되죠, 이게. 물류만 전문 기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공급사슬 관리 형태로 이제 많이 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도 이제 깔 필요도 없어요. 웹 기반의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SP라고 합니다. ASP. 이제 ASP. 그래서 ASP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통합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거를 정보 시스템을 뭐 우리 회사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웹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해주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 패키징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다가 아이디 집어넣고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DB하고 클라우드에다가 자료 올리고 해서 공유하고 협업하게 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사설 형태의 운영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진척되고 있어요. 이게 상당 부분 이게 뭐 신뢰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거 공급망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매뉴체인이기 때문에 협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 관계.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 아,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통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이 일할 특히나 어때요? 프로세스가 통합돼가지고 일을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 지향성입니다.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파트너로 선정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만나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굉장히 노력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공유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공급망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한쪽 면, 예를 들면 구매기업만 이득 본다든지 공급기업한테 계속 비용 절감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상호 이익을 보존하거나 상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협업 체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업 프로세스가 깨지는 이유는 기업에서 여러분들 기업 거래 관계에서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저기업이랑 일하면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재무적 성과가 안 나. 열매는 자기 혼자가 닿다. 이래버리면 이게 길게 일하겠어요. 처음에 몰라서 같이 공급망에 참여해서 같이 협업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민 안 하는 거지, 이제. 바로 의사결정 내리는 거지. 아, 나 여기서 이제 빠져야겠다. 이렇게 공급망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힘의 균형점을 어떻게 다 놔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자하고 구매기업 간에 서로 간에 전략적 우위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약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특정한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보안 문제를 발생시킨다든지 내부에서 이제 나왔던 정보를 외부의 또 다른 거래 정보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떻게 돼요? 이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현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서 어떻게 되냐?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접근성을 딱 제한해 가지고 어디까지만 오픈한 이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습니다. 실제로는.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아이디하고 딱 들어오면 어디까지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딱 제공해줘요. 그거 이상은 어떻게 돼요? 담당자의 확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근조차 못하게 해놓는 거죠. 이게. 음.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 필요하다. 뭐 지식에 관련된 것들, 뭐 이래가지고 뭐 최근에는 궁금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사슬 파트너 기업들의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 협력 기반 만들고. 직원들끼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어깨동무 메고 다리 묶어서 7인 8각 달리기 대회 하듯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육도 같이 받게 하고 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공정과 생산 시스템의 투자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책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식하는 바, 기대하는 바, 그 다음에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협력이 이제 길게 가지 못하고 깨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런 공급망 내에서의 혁신, 어떻게 확산시키고 이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연결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교육 훈련해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 위에서, 감방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입 속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성과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협력 기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거래 관계 기반에서 만나는 파트너예요. 이게.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윤 추구한 거는 당연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뭐 채찍 효과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단계 수요 예측 해가지고 뭐 최종 수요를 뭐 공유하고 하는 것들 이거 그래서 채찍 효과 해결 방안이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다단계 이제 그 수요 예측에는 다단계 수요 예측으로 이제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공급망이 이제 A 기업이 있고 이제 후방이 있고 전방이 있으면 단계 이렇게 거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망에 있는 이 끝에서 단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붙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어요? 음, 변동성. 변동성 하면 머릿속에 딱 가져야 될 거. 수요 변동성, 안전 재고량, 백업 재고죠.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재고량이 여기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 재고량이 비약적으로 계속 증가하죠. 안전 재고량이 비약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 실제 팔리는 건 요만큼인데 거기 관련된 재고량은 이만큼 많은 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다단계 수요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유한킴볼리하고 어떻게 했죠? 롯데마트하고 이 마트에서 실제로 판매되어져 있는 세일즈 데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세일즈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유한킴볼리한테 저녁 10시가 되면 전송해가지고 각 상품의 재고하고 이거 특징을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분석하는 방법을 쓰죠. 예, 구매 기업의 특징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최종 수요에 대한 것들. 시장에서 세일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최종 이 수요의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떠한 수요의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일이 뭐 몇 월 며칠째 수요입니다 보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묶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공급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기업의 활동입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공급기업한테 오픈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공급기업한테 오픈해서 거래 협상에 어떻게 돼요? 이게 우수한 그 포지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협상할 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어, 기꺼이 오픈한다. 왜? 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러한 수요 자료, 그다음에 VMI 기법 같은 것들 많이 쓰고, 공급 사슬에 대한 길이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공급 사슬의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리드 타임을, 이거는 생산이 됐든 여기서 공급망에서의 이러한 주문 발주에 관련된 것은 리드 타임은 항상 어떻게 돼요? 줄이는 게 좋죠.